제가 아들의 학교 폭력을 경험하고 나서 아들의 삶과 제 삶을 180도 변화시켰어요. 19명 중에서 4명의 선배가 저희 아들을 폭행한 거예요. 테이큰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이거는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저 아이들을 혼내줘야 되겠다라는. 안녕하세요. 이혜준 학교폭력연구소 소장 이혜준입니다. 온전히 피해 학생 부모들에게 감정이입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피해 학생은 얼마나 힘들까? 피해 학생의 부모들은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3년 전에 저희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소위 말하는 일진의 학교 선배들한테 집단 폭행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현재의 학교 폭력에 대한 현실을 온몸으로 마주하게 됐던 거죠. 저는 사실은 회사를 간두고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을 했었고요. 굉장히 평범한 40대 가장이었는데 3년 전 이제 아들의 학교 폭력을 당하고 나서 피해 학생의 부모로서 학교 폭력의 현실을 마주해 보니까 피해 부모들에게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학교 폭력을 마주하는 그 진행의 어떤 과정들을 책으로 출간을 하게 되었고요. 책으로 출간하고 나서 일정 부분 제가 학교 폭력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깊숙이 들어왔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가 저와 같은 피해 부모들에게 좀 더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현재는 이혜준 학교폭력연구소라는 개인 연구소를 설립을 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아들의 학교 폭력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을 때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뭐 아이들하고의 어떤 갈등이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날 제가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단순한 아이들하고의 어떤 갈등에서 나오는 양상이 아니라 집단에 의한, 그리고 악랄한 강력범죄에 순하는 그런 학교 폭력이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저희 아들이 폭행을 당했을 당시에는요, 저희 아들을 포함한 아이들이 19명이 있었어요. 19명. 19명 중에서 4명의 선배가 저희 아들을 폭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낮에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니까 아파트 주민이 이제 신고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지구대에서 연락을 받고 알게 됐던 겁니다. 제가 이제 보통 외부 강연을 나가게 되면 영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테이큰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테이큰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리암 니슨이라는 중년의 남자가 자신의 딸을 납치한 테러범들을 이제 척결하는 이제 그런 영화인데, 실제로 피해 부모들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자녀가 폭력을 당했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모두가 다 테이큰의 리암 니슨의 아버지의 심정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영상을 보고 이거는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저 아이들을 혼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던 거죠. 처음 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징후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징후가 있었어요. 바깥에 나가는 걸 좋아했던 아들이 어느 순간인가 밖에 나가는 걸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자꾸만 이사 가자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시골에 가서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면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당시에는 일정 부분 그 일진의 선배들에게 어떤 언어적 폭력과 어떤 공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지 않았나. 실제로 피해 부모들, 일반 부모들하고 상담을 할 때 학교 폭력에 대한 징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는 몰랐는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하나의 징후였다라는 거죠. 그 사안들이 발생되고 나서 아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을 못 잤어요. 며칠을 이제 계속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제가 새벽에 들어가가지고 아들한테 물어봤었죠. 물어보니까 이제 그제서야 아들이 자꾸만 그때 폭행을 당했을 때의 생각들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폭력의 피해 자녀들은요, 폭력이 일어나는 순간 그 폭력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마 아들도 계속적으로 그런 현상들 때문에 위축되고 계속적으로 우울감을 가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제가 가해 학생들하고 대면을 해본 적은 없고요.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피해 부모들이 이제 가해 학생들하고 대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피해 학생 부모들에게 가해 학생들하고 대면을 하지 말라고 저는 강조를 해요. 대면을 하게 되면 피해 학생 부모 입장에서는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어떤 고성을 지른다거나 그 아이한테 어떤 위협을 하게 되면 그게 역으로 피해 학생 부모들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피해 학생 부모들에게는 가해 학생들하고 접촉을 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보는 학교 폭력은 사실은 극히 일부분이고요. 대부분의 학교 폭력은 아이들하고의 어떤 그 관계성에서 나오는 갈등이 이제 표출돼 가지고 폭력으로 확대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폭력의 대부분은 집단 따돌림과 그리고 사이버 폭력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죠. 과거의 학교 폭력과 지금의 학교 폭력을 좀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과거의 학교 폭력은요, 소위 말하는 일진 학생들의 전유물이었어요. 좀 껄렁껄렁한 아이들이 힘이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는 이런 행태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과거의 학교 폭력이었는데, 현재의 학교 폭력은 일진 학생뿐만이 아니라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학교 폭력의 가해 학생이 되는 경우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학교 폭력은 이유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금품을 이제 갈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힘이 약한 아이를 이제 괴롭히기 위해서, 이게 하나의 학교 폭력의 원인이었다면, 현재의 학교 폭력은 그런 이유 자체가 불분명해요. 누구 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학교 폭력의 가해 학생으로도 연루될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과거와 현재의 학교 폭력의 유형인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사례들은 많은데요. 그 중에 이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이제 27살이었던 이제 성인 여성분이 저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학교 폭력에 피해를 당했었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자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시고, 이름까지 개명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매일마다 이제 술을 마시고 밤마다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과 자책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분이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할 때 죽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약이 없으면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분을 위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장님처럼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던 사람이 없었다.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됐다라는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상담했던 내용 중인데,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경계성 지능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버님이 이제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했었는데, 왠지 그 말투가 굉장히 좀 어눌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아버님도 좀 장애가 있으시지 않나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여쭤봤는데, 아버님도 조금 장애가 있으시고, 근데 그 아들이 이제 3명의 아이들한테 지속적으로 폭행당하고 이제 괴롭힘을 당했던 사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아버님이 좀 경제적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환경이었어요.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너무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피해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진 어떤 환경, 약자에 대한 어떤 자신의 환경 때문에 혹시라도 이 결정이 뒤바뀌면 어떻게 되나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셨는데, 제가 그 아버님한테는 그랬거든요. 절대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환경 때문에 위축되고 두려워한다면 자녀는 더 크게 위축이 되고 두려워할 거다.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학교 폭력이 발생이 되면 가해 학생들이 사과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과라는 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이자 도덕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과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에서는요, 사과하는 부모들이 별로 없어요. 가해 학생 부모들은요, 우리 자녀가 만약에 학교 폭력의 가해 학생으로 연루됐다라고 하면 그거는 폭력이 아니라 장난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과 자체를 잘 안 하시고, 오히려 학교 폭력의 원인을 피해 학생이 제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들도 의외로 많아요. 우리 아이도 피해 학생이다라고 해서 쌍방으로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은 반복되고 굉장히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학교 폭력에 우리 자녀가 만약에 학교 폭력으로 연루가 됐다라고 하면 발생된 사안 가지고만 판단해야 돼요. 원인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를 보호한다라는 명목으로 사안을 되게 확대하고 쌍방으로 신고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자녀를 위한 행위가 아니거든요. 이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자녀로 인해서 상대방이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면 진심으로 사과하면 돼요. 내가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면 발생된 그러한 갈등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들의 학교 폭력의 사실을 알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아들한테 했던 이야기는요, 너희 잘못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폭력의 피해를 당한 아이들은요, 의외로 이 폭력의 피해가 내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폭력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다가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런 아이들은 그렇게 되면 폭력 자체를 굉장히 정당화할 수 있어요. 자녀의 학교 폭력이 발생되었을 때 너의 잘못이 아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요. 발생된 학교 폭력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좀 필요해요. 단순히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했으니까 이 사안을 가지고 내가 확대를 해서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물론 그래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거는 학교 폭력의 유형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자녀가 발생된 학교 폭력이 개인 대 개인한테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우발적인 건지 아니면 집단에 의한 폭력인지 신체적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모들이 좀 자기 객관화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자기 객관화를 하지 못하고 발생된 학교 폭력 가지고만 사안을 확대할 경우에는 오히려 나중에 가서 피해 부모들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일단 뭐 부모들에 대한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사실은 학교 폭력의 가장 핵심은요. 자존감이라고 봐요. 자존감.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 학교 폭력의 가해 학생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 학교 폭력의 피해를 당할 경우 그 상처 극복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자녀의 자존감을 어떻게 만들어주겠냐라고 물어보면 칭찬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칭찬이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부모들의 과도한 칭찬을 할 경우에 자녀들이 오히려 사랑 상실에 대한 공포에 빠질 수 있어요. 자신의 자의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 칭찬을 받기 위한 행위로 이게 변질이 되어 버리면 자신의 행위 자체가 사랑을 받기 위한 행위로 변질이 될 것이고 그게 사랑 상실에 대한 공포에 빠질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정 상실에 대한 공포도 빠질 수 있어요. 칭찬을 과도하게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어쩔 수 없이 제3자의 시각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자녀의 삶의 주체가 오로지 본인이라고 인식되는 순간부터 자존감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학교 폭력의 피해 학생이 될까봐 걱정을 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가 공동체 생활에서 마주하는 오해와 갈등이 발생이 되었을 때 그러한 오해와 갈등을 풀 수 있는 지혜로움을 부모가 주어야 되고 그리고 그 지혜로움과 더불어 자녀의 자존감이 좀 더 올라가게 된다면 학교 폭력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학교 폭력은요. 아들의 삶과 제 삶을 180도 변화시켰어요. 저는 사실은 평범한 40대 가장이었고요. 제가 뭐 책을 쓸 거라고도 생각을 하지 않았고 제가 이렇게 연구소를 운영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아들의 학교 폭력을 경험하고 나서 어느 순간에 책을 쓰게 됐고 연구소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저는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제 삶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저의 삶의 목표는요 사회적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준 학교 폭력 연구소를 통해서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이 좀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그게 저는 제가 살아가고자 하는 사회적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들도 굉장히 소극적인 아이였어요. 근데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본인 스스로가 목표를 갖게 되었고 경찰이 되고 싶은 게 꿈이에요. 사회적 정의에 대한 본인의 인식들을 강하게 가지면서 사회적 약자를 좀 더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인식들이 아들은 좀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학교 폭력이 지옥 같은 일상이고 상처이지만 적어도 저희 가족에게는 아들과 제 삶을 180도 다르게 했던 터닝 포인트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한테 항상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요. 상처는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무디게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상처를 무디게 하려면요. 상처의 기억의 용량들을 계속 작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물론 제가 경험한 학교 폭력의 상처는 정말 지옥 같은 상처의 기억이죠. 근데 제가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 그 상처의 용량들은 점점 더 커질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 상처의 용량들을 적게 할 수 있었던 건 가족이에요, 가족. 저희 가족들은요, 사실은 굉장히 좀 행복하게 지냈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자녀하고의 유대관계가 좋았었고 그리고 우리 부부간의 유대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그 상처의 기억들을 더 이상 크게 만들지 않고 무디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행복의 조각들을 찾았던 거죠. 학교 폭력에 대한 트라우마가 제 기억에서는 하나로 승화가 되었던 거고 아들과 저는요 그거를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억의 일부로만 생각을 할 뿐이에요. 제가 계속적으로 부모들한테 그 얘기를 하거든요.
학교 폭력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가 아니라 과정에서 보여지는 부모의 모습이라고 저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아들의 학교 폭력을 겪으면서 저는 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제가 직접 다 했으니까 아들에게 제가 보여줬던 모습은 변호사의 모습이었고요. 탐정의 모습이었고 심리 상담사의 모습이었고 아들하고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를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파워포인트로 한 12장 정도의 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심의위원들한테 PT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이제 그걸 하고 나서 학폭위에서 이제 나오는데 아들이 이제 저를 보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오늘 정말 멋있었어.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인해서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안감과 두려움을 해소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해요. 지옥을 경험한다. 피해 부모들에게 지옥을 경험하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제 이야기를 전적으로 공감을 하세요. 지옥 같은 삶이다.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어머님, 지금의 지옥 같은 일상을 극복을 하시면 더 큰 행복이 찾아올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피해 부모들은요, 제 이야기들을 잘 못 믿어요. 소장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제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지속적으로 어머님들과 상처 치유의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분들이 저한테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는요, 소장님 말씀처럼 저희 가족이 더 행복해졌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은 3년 전에 제 아들의 학교 폭력의 그 현실을 경험을 했었고 저도 지옥 같은 일상을 겪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저는 이해준 학교폭력연구소 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책을 2권을 이제 출간한 작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학교 폭력의 주제로 외부 강연을 가고 이렇게 영상에 출연하는 이유는요, 피해 부모님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 학교 폭력의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 저렇게 승화시켜서 더 왕성한 활동을 하고 더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극복할 수 있어요. 아주 행복한 가정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이 되면요, 정말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어요. 전교 1등을 하던 아이가 어느 날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자퇴를 하고 조울증에 걸리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남편하고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던 어머님은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를 겪는 어머님들도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자녀가 마음의 근육을 만들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의 자존감을 어떻게 높여줄 것이고 우리 자녀의 마음 근육을 어떻게 생성해 줄 것인지를 좀 더 관심 있게 부모님들이 신경을 쓰신다면 학교 폭력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담담하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